100년을 살아온 한 노인이 죽기 전에 남긴 이 세 마디. 듣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면, 만약 명절마다 텅 빈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면, 만약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탄식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은 입 밖으로 내뱉으면 겨우 두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수만 번의 일출과 일몰, 셀 수 없는 만남과 이별, 전쟁과 평화, 가난과 풍요, 눈물과 웃음이 겹겹이 쌓인 거대한 퇴적층이 존재합니다. 어느덧 100번째 생일을 넘긴 한 노인이 창밖으로 붉게 타들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결국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시작해 거친 바위 계곡을 지나 끝내 망망대해로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마치 좁은 계곡을 타고 내려가는 급류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바위에 온몸이 부딪혀 하얀 거품을 일으켜도 그저 즐거웠고 세상이 떠나가라 소리 높여 흐르며 천하를 호령할 듯 기세등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지나 거대한 바다라는 영원한 안식처와 마주하기 직전인 하류에 와 있습니다. 물살은 느려졌고 강폭은 넓어졌습니다. 좁은 강물이 넓은 바다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아무리 기세 좋게 굽이치던 물줄기라도 바다 앞에서는 속도를 늦추고 스스로 품고 있던 흙탕물을 가라앉히며 가장 고요하고 투명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 깊고 푸른 대양의 품속으로 소리 없이 섞여 들어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풍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뼈를 깎는 희생을 했다는 분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가며 금쪽같이 키워냈다는 분들, 그런데 이제 늙고 병드니 자식들이 자신을 멀리한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명절에 얼굴 비추는 것도 무슨 밀린 숙제하듯 의무감에 억지로 오는 것 같고 내 앞에서는 도무지 웃지를 않으니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버렸을까 하는 탄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실 오래 살다 보면 인생은 원래 혼자라는 진리를 깨달을 법도 한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기 직전까지도 타인의 온기를 갈구하는 모양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 연골은 다 닳아서 앉을 때마다 과자 봉지 뜯는 소리가 나는데 서운한 감정은 왜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 깨달은 무섭고도 서늘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자식들의 발길을 소리 없이 끊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의 기운, 즉 운명의 에너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젊은 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더 무겁고 강력한 파장을 갖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한숨 섞인 말들, 무심코 던진 서운함의 표현들이 집안의 공기를 납덩이처럼 무겁게 만들고 결국 자식들이 누려야 할 활력과 생기마저 막아버리는 거대한 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싫어해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무거운 에너지의 무게를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소진과 매우 유사한 현상입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자녀의 심리적 공간을 잠식하여 가정 전체의 정서적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사랑하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비극적인 모순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우리의 운명을 갉아먹고 자식들의 발길을 끊어내는 것일까요? 운명을 바꾸고 집안의 화목을 되찾기 위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혀를 깨물어서라도 반드시 삼켜야 하는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왜 자식들이 점점 멀어져 갔는지, 왜 집안의 따뜻한 기운이 사라졌는지 그 뿌리 깊은 원인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식들의 존경과 집안의 평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즉시 재앙의 씨앗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몸이 너무 아프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냐라는 시계 끝없는 신세 한탄과 병색 짙은 하소연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하고 의사에게 증상을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식이 올 때마다, 전화를 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대화의 시작과 끝이 오직 자신의 고통과 한탄으로만 채워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부모의 존재 자체가 자식에게 하나의 거대한 짐으로 각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100년 된 한 노인의 기억 속에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젊은 시절 꽤 많은 재산을 모았고 자식들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노년의 정석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그의 말년은 참으로 쓸쓸하고 황량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아주 고약한 말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자식들이 오랜만에 집에 오면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는 대신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어젯밤에도 다리가 쑤셔서 한숨도 못 잤다.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이 골병이 들었는데 이제 늙으니 아무 소용없구나. 사는 게 지옥이다 지옥이야. 사실 100년 된 몸이란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1920년대에 생산된 오래된 자동차가 엔진 예열도 안 된 상태에서 덜덜거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릎에서는 비가 오기도 전에 기상청보다 정확하게 우두둑 소리가 나고 허리는 누가 밤새 대걸레로 쓴 것처럼 뻐근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을 중계방송하듯 자식들에게 쏟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처음에 그 친구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며 전국 팔도에 좋다는 약을 지어오고 유명하다는 병원을 모조리 모시고 다녔습니다. 온갖 건강식품과 보양식을 챙겼고 주말마다 번갈아 방문하며 안부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불평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 의사도 돌팔이다. 나는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린다. 좋은 약을 가져다 드리면 이런 거 먹어봤자 소용없다며 밀쳐내고 병원에 모시고 가면 의사가 뭘 아느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시간을 내어 찾아온 자식들을 앉혀놓고 서너 시간씩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만을 쉬지 않고 토해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오던 것이 격주가 되고, 격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석 달이 되더니 나중에는 명절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장으로 돈만 넣어왔습니다. 그 친구는 죽는 날까지 돈만 보내면 다냐, 천하의 불효 자식들이라며 원망 속에 눈을 감았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왜 그 아버지를 피했을까요? 그들의 효심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에너지의 문제이며 인간의 원초적인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집 밖의 세상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치열한 경쟁에 내몰립니다.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성과를 증명해야 하고, 인간관계에서는 감정 노동에 시달리며, 경제적 압박은 한시도 숨을 돌릴 틈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녀 교육 문제, 주거 문제, 노후 준비까지 걱정해야 할 것이 산더미입니다. 이렇게 매일 자신의 기운을 밑바닥까지 다 소진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부모의 집이란 어떤 의미여야 할까요? 그것은 마지막 남은 에너지마저 빼앗기는 곳이 아니라 고갈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여야 합니다. 그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부모의 집을 찾는 이유는 딱 하나, 그 따뜻한 품에서 위로받고 기운을 되찾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말이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죽고 싶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으로 간신히 찾아온 자식에게 그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사막에서 간신히 오아시스를 찾아왔더니 그 물마저 소금물이었던 것과 같은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전이 또는 정서적 감염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이 주변 사람에게 전파되어 상대방의 정서적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처럼 정서적 유대가 깊은 관계에서는 이 감정 전이의 강도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부모가 아프다,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자녀의 무의식은 그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합니다. 죄책감이 밀려오고 무력감이 엄습하며 아무리 해줘도 부모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감정적 부담이 임계점을 넘으면 인간의 뇌는 자기보호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더 이상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으니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발걸음을 끊는 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 괴로워서 자기보호 본능이 발동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말의 에너지가 가지는 현실 창조의 힘입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뇌의 신경회로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아프다는 말을 반복할수록 뇌는 통증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재배선되며 실제로 고통의 강도가 증폭됩니다. 이것을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긍정적 믿음이 치유를 촉진하는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 개념으로 부정적 믿음과 언어가 실제 신체적 증상을 악화시키는 현상입니다. 아프다고 말할수록 우리 뇌는 통증 신호에 더 집중하게 되고 실제로 몸은 더 아파집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는 한탄과 부정적인 말은 집안의 분위기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가정이라는 공간에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감정과 언어가 축적됩니다. 매일 아프다, 힘들다, 죽고 싶다는 말이 반복되는 집에서는 공기 자체가 무거워지고 누구든 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본능적으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와 평온의 말이 흐르는 집은 문을 열기도 전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와 감정으로 빚어진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집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무거운 에너지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제발 그 입을 단속하십시오. 혀를 깨무는 한이 있어도 아프다, 힘들다, 돈 없다는 말은 삼키셔야 합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조금 준다고 요즘 물가가 얼만데 이거 가지고 되겠냐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식은 아마 자기가 쓸 돈을 아껴서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본인의 점심값을 줄이고 커피 한 잔을 참고 구독 서비스를 해지해서 마련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무게를 헤아려 주십시오. 자식들이 전화를 하거나 집에 오거든 설령 몸이 조금 쑤시더라도 억지로라도 허리를 펴고 웃으십시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나는 아주 잘 지낸다. 내 걱정은 말고 내 몸이나 잘 챙겨라. 너희들 얼굴 보니 내 병이 씻은 듯이 낫는 것 같구나. 거짓말이라도 좋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는 건강하다. 나는 편안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몸속의 세포들이 그 활기찬 말에 반응하여 실제로 생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 신경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긍정적 언어는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실제로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통증 인식을 줄여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옛 속담은 과학적으로도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부모가 묵묵히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며 오히려 자식을 향해 평온한 미소를 보일 때 자식들은 그 모습에서 경외심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은 늙어서도 저렇게 의연하시구나 하는 존경심이 저절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세상이라는 거친 전쟁터에서 매일 상처를 입고 돌아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모의 의연한 미소는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치유제가 됩니다. 부모님이 저렇게 담담하게 나이 드시는 모습을 보니 나도 지금의 고통을 견딜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편안하고 든든한 에너지에 이끌려 자식들은 바쁜 와중에도 자꾸만 부모 곁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병원 대기실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대신 지친 자식들이 돌아와 푹 쉴 수 있는 고요하고 맑은 안식처로 만드십시오. 불평을 멈추고 침묵 속에 미소 짓는 것. 이것이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강력한 삶의 비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평을 삼킨다는 것이 고통을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프면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하고 꼭 필요한 도움은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매번 만날 때마다 대화의 전부를 고통과 한탄으로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 앞에서는 아픈 환자가 아니라 든든한 부모로 서 있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의연함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남은 생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금기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에게 자신의 공을 내세우며 감정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말들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청춘 다 바쳐서 너 하나 잘 되라고 희생했는데,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나 있었겠느냐라는 식의 원망 섞인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말들은 우리 세대 부모님들의 가슴 속에 맺힌 가장 깊은 한이자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보릿고개를 넘으며 입고 싶은 옷 한 번 못 입고 먹고 싶은 것 꾹 참아가며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던 그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니까요. 그러니 늙고 힘없어진 지금 자식이 조금만 소홀해도 그 서운함이 둑이 터진 것처럼 폭발하여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벌어지는 일을 아셔야 합니다. 100년을 살아온 한 노인이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다라고 말하는 그 찰나에 여러분이 평생 공들여 쌓아올린 그 거룩한 부모의 헌신은 먼지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복을 걷어차는 가장 안타까운 행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사랑은 본래 내리 사랑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듯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중력을 거스르지 않고 소리 없이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투자가 아닙니다. 그저 생명의 거대한 흐름일 뿐입니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면서 내가 이 산골짜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흘러왔으니 바다가 나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강물은 그저 흐를 뿐이고 바다에 닿는 것 자체가 그 흐름의 완성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사랑의 완성이며 거기에 대가를 구하는 순간 그 순수한 흐름은 역류를 일으켜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대가 없는 사랑은 따뜻한 빛을 바라지만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섞이는 순간 그것은 무겁고 끈적끈적한 짐으로 변질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건부 사랑이라 부르며 이것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파괴적입니다. 부모의 사랑에 조건이 붙는 순간 자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모의 기대 충족 여부에 따라 측정하게 됩니다. 나는 부모님의 희생에 충분히 보답하고 있는가? 나는 그 희생에 갚하는 인간인가 하는 끊임없는 자기검열이 시작되고 이 심리적 부채감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거대한 족쇄가 되어 자녀의 영혼을 옥죄는 것입니다. 한 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아들을 유능한 의사로 키워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면 늘 아들 자랑이 끊이지 않았지요. 내가 시장 바닥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도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보람이 있다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은 명절에 집에 오면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약주라도 한 잔 드시면 내가 너 의사 만들려고 시장 바닥에서 어떻게 장사했는지 아느냐, 너는 내 인생의 유일한 보상이다라는 말을 주문처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들의 가슴에는 천근만근의 돌이 얹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보상이지 독립된 인간이 아닌 건가? 어머니의 희생에 비하면 내가 뭘 해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해야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죄책감과 부담감에 짓눌린 것입니다. 결국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에게 매달 큰 돈을 생활비로 보냅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사무적인 목소리로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끊어버립니다. 어머니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떤다며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식과의 관계를 따뜻한 가족이 아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했으니 갚아라는 에너지는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는 강력한 올가미가 됩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독촉하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돈을 보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빚을 갚는 행위가 되어버리고 방문이 아니라 채무 이행이 되어버리니 어찌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자연계의 섭리를 보면 참으로 의미심장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어는 알을 낳고 나면 그 알들이 부화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곁을 지키며 산소를 공급하다가 새끼들이 깨어나는 순간 자신의 생명을 다하고 조용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강을 거슬러 올라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헤엄쳐 알을 낳고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펠리컨은 먹이가 없을 때 자기 가슴을 쪼아 피를 내어 새끼에게 먹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게 단 한 번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완전한 헌신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는 법입니다.
에너지의 법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통제하려는 에너지는 반드시 도망치려는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쥐려는 힘이 강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자식을 붙잡으려 할수록 자식은 더 멀리 달아나게 됩니다. 과거의 공을 들추어낼수록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배은망덕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그 무거운 부채감에 짓눌려 질식하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본능적인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에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바라지 말고 남에게 베푼 것은 마음에 새기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책에 나오는 고리타분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영혼의 품격을 지키고 끊어진 자식과의 인연을 다시 잇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부모의 희생은 그 자체로 숭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어 청구서를 내미는 순간 그 숭고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비참한 거래의 흔적만 남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운 것은 자식이 예뻐서, 내 새끼라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 과정에서 행복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아기가 처음 엄마, 아빠를 부를 때의 전율, 유치원에서 뛰어나와 안기던 그 작은 체온, 졸업식에서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 벅찬 감동, 이 모든 순간이 이미 받은 보상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했다. 그것으로 내 인생은 충분히 값지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과거의 고생을 보상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보상을 자식에게서 찾으려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비참해지고 더 외로워질 것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며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설계된 도구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인생길을 개척해야 할 독립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을 비워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했던 모든 수고를 저 흐르는 강물에 기꺼이 띄워 보내십시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라는 생각이 울컥 올라올 때마다 아니다. 내가 낳아서 기르는 기쁨을 이미 충분히 누렸으니 나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셈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십시오. 여러분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텅 빈 마음, 그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자식을 대할 때 비로소 막혀있던 관계의 물꼬가 트입니다. 부담감을 내려놓은 자식들은 그제야 부모의 깊은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합니다라는 진심 어린 말은 여러분이 입을 닫고 공로를 잊었을 때 비로소 들려오는 메아리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그림자가 얼마나 큰지 뽐내지 않습니다. 그저 거대한 나무처럼 묵묵히 서서 누군가 찾아와 쉴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을 소리 없이 내어줄 뿐입니다. 침묵 속에 베푸는 그 깊은 사랑만이 자식의 마음을 울리고 그들을 다시 여러분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된 자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자 가정의 영원한 평화를 지키는 황금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은 생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그리고 한 집안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큰 기둥으로 남기 위해 절대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낡은 잣대를 들이대며 자식과 손주들의 현재를 무참히 난도질하는 비교와 비난의 말들입니다. 말야, 쌀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도 자식들 다 가르쳤다. 요즘 것들은 배가 불러서 조금만 힘들어도 끈기가 없어. 옆집 김씨네 손자는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다는데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하는 식의 말들입니다. 친구들과 모여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괜찮은 소일거리이지만 사랑하는 자손들 앞에서는 절대로 꺼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고 집안의 기운을 쇠락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도 빠른 지름길입니다. 시대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이자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운명의 강물입니다. 100년 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100년 전에 낡은 지도를 들고 와서 고층 빌딩이 즐비한 현대 도시에서 왜 길을 못 찾느냐고 자식들을 타박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 중의 억지입니다. 우리 세대가 겪은 고통은 분명 실제했고 그 고통을 견뎌낸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세대의 고통을 무시해도 되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통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배고픔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지 어느 것이 더 크고 작다고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고통이 육체적인 배고픔과 생존의 위협이었다면 지금 젊은이들이 겪는 고통은 영혼의 지독한 불안과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 경쟁, 소셜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비교, 치솟는 집값과 불안정한 고용,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 이 정신적 허기는 밥을 굶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잔혹하게 젊은이들의 생기를 말려버립니다. 우리 시대에는 마을 전체가 가난했기에 비교 대상이 적었고 함께 고생한다는 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스마트폰 하나만 열면 전 세계의 성공한 사람들과 자신을 실시간으로 비교해야 하는 잔혹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세대만큼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구조적 좌절감, 이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을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선배라는 우리가 그들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 주지는 못할 망정 나 때는 더 힘들었다라는 말로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격하시킨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잔소리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손들의 자존감이라는 소중한 뿌리에 치명적인 독을 붓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남의 집 자식은 이런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라는 말은 듣는 사람의 심장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예리한 칼날과 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지금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는 기준 미달의 인간이다라는 무시무시한 부정적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부모로부터 받는 비교와 비난이 자녀의 자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부모에게 반복적으로 비교당한 경험이 있는 자녀는 성인이 된 후에도 만성적인 자기의심과 낮은 자존감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나이 들어서까지 이런 비교를 멈추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의 집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어떤 명문가의 어르신은 평생 엄격함이 곧 미덕이라 믿고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오면 칭찬 한마디 없이 이것밖에 못하느냐,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손주가 시험 성적을 들고 오면 옆집 아이는 전교 1등인데 너는 겨우 이거냐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자식을 강하게 키우는 교육이라 굳게 믿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자식들은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뒤돌아서는 아버지를 증오했고 그 집안의 기운은 늘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가족 모임은 형식적인 의무가 되었고 식탁 위에는 음식만 있을 뿐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결국 그 많던 재산도 자식들의 불화와 갈등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의 진짜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도 자식들에게 권위를 휘두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바다 같은 포용력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거친 돌멩이가 강물에 깎여 둥근 자갈이 되는 과정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것이 바로 노인의 진정한 품격입니다. 숲속의 고목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큰 나무는 어린 묘목이 조금 굽어서 자란다고 해서, 혹은 잎이 조금 시들었다고 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비바람을 막아주고 자신의 그늘을 내어줄 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 중 하나인 브리슬콘 소나무는 무려 4,8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디는데, 이 나무들이 척박한 고산지대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옆에 있는 나무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뿌리를 엉켜 지지대를 만들고 바람을 함께 맞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교하고 비난하는 것은 나무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은 뿌리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세상과 지금의 젊은이들을 여러분의 낡은 잣대로 재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만의 거친 바다에서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더라도, 눈에 차지 않더라도 지그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요즘 애들은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그것을 꿀꺽 삼키고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그 속에서 적응하며 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나는 너희가 참 대견하다.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평가를 멈추고 인정을 시작하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날카로웠던 기온이 부드럽게 풀리며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안도감을 느낄 때 자손들은 비로소 그 집을 진정한 안식처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흙은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모두 받아들여 삭히고 끝내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는 자양분이 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어쨌다는 말로 현재의 소중함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허허 웃으며 따뜻한 밥 한 끼 먹여 보내는 것.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래. 살아있으니 되었다라고 덮어주는 것. 그것이 오래 살아본 사람이 깨달은 집안을 일으키고 자손을 번성시키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자한 침묵이 100마디 훈계보다 더 큰 울림이 되어 자손들의 앞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랜 세월을 건너온 끝에 드리는 마지막 이야기는 사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체험을 멈추고 비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날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지위 그리고 더 넓은 인맥을 얻기 위해 쉼없이 달리는 덧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때의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노년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철저하게 뺄셈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몸에 힘을 빼야 물 위에 둥둥 뜰 수 있듯이 인생도 욕심을 빼고 간섭을 빼고 말수를 줄여야 비로소 평온의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뺄셈이 진행됩니다. 머리카락은 하나둘 떠나가고 치아도 본래의 자리를 고집하지 않으며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체가 뺄셈을 할 때 우리의 내면은 비로소 덧셈을 시작하는 법입니다. 오래 살다 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그 무거운 욕심들이 사실은 나를 가라앉히는 납덩이였다는 것을요.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무거운 감정들을 과감히 놓아버리십시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식의 섭섭함,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통제 욕구,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꽉 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새로 잡을 수 없지만 손을 활짝 펴면 온 세상을 다 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를 밖이 아닌 안으로 돌리십시오. 하루 종일 전화기만 만지작거리며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식의 전화 한 통에 하루의 감정이 좌우되는 삶은 끝없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올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쁘고, 안 올 때는 세상을 다 잃은 듯 절망하는 그런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능동적 고독의 가치입니다. 많은 노인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두려워합니다. 자식이 안 찾아오면 내가 버림받은 건 아닌가 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외로움이 혼자라서 남이 없음을 슬퍼하는 결핍의 상태라면 고독은 혼자이기에 온전한 나 자신을 만나는 충만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먹고 자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완벽한 자유를 왜 마다하십니까? 자연계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느리고 고독하게 삶을 즐기는 생물이 있습니다. 북극해에 사는 그린란드 상어는 무려 400년 이상을 산다고 합니다. 이들의 장수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1초에 겨우 30cm 정도만 움직일 정도로 아주 천천히 헤엄치며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남과 경쟁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그저 고요한 심해의 어둠 속에서 자기만의 속도로 유유히 흘러가는 것, 그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생존하는 비결입니다. 갈라파고스의 거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년 가까이 사는 이 고유한 생명체는 급할 것이 없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숨 쉬며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으로 장수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인생의 깊은 심해로 들어왔으니 그처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헤엄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려한 고독이라는 개념을 여러분께 선물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축제로 만드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정성껏 차 한 잔을 우려내고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하십시오. 오래전에 읽다 만 책을 다시 펼쳐보는 것도 좋고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것들,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악기를 배우든 이제 마음껏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자기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혼자 밥을 먹더라도 절대 물에 밥 말아서 김치 하나 놓고 대충 때우지 마십시오. 찬장에서 가장 예쁜 그릇, 나중에 손님 올 때 쓸까봐 아껴두었던 그 좋은 그릇을 꺼내어 정갈하게 담아 드십시오. 혼자 먹는 밥이라고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한 끼를 먹더라도 상을 깨끗이 차리고 맛있게 먹고 감사히 마무리하는 그 정성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무릎 나온 내복 차림으로 하루를 보내지 마십시오. 집안에서도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오늘도 참 고생 많았다라고 미소 지어 주십시오. 내가 나를 소홀히 대하면 세상도 나를 소홀히 대합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극진히 대하면 몸에서 은은한 귀티가 흐르고 그 기운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노인의 뒷모습만큼 아름답고 위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화려한 고독을 즐기며 마음을 비워낼 때 여러분의 얼굴에서는 근심과 원망이 사라지고 원숙한 미소와 여유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자식들은 구주호라고 성화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뿜어내는 그 평화로운 기운에 이끌려 제 발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꽃이 향기를 품으면 나비는 부르지 않아도 날아오는 법이니까요.
손을 비워야 온 우주를 쥘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원하던 것이 찾아오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기대 이상의 것이 다가오는 것. 이것이 삶의 역설이자 진리입니다. 자식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대신 자기 자신에게 단단히 뿌리를 내리십시오.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 스스로가 충만한 사람, 스스로가 빛나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것이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따뜻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 곁에서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고 자꾸만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신세 한탄을 멈추는 것,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것, 비교와 비난을 삼키는 것,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입을 다스리는 것, 즉 말의 절제입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이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지혜는 놀랍게도 무언가를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무언가를 말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려는 말 한마디를 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를 삼킬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며 자손들에게 진정한 존경을 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위대했고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뿌리내린 그 모습만으로도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무거웠던 책임감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몸 안에 남은 마지막 긴장까지도 저 멀리 날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을 이겨낸 여러분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단단하고 빛나는 보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요히 스며들어 내일 아침에는 훨씬 더 맑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어 주어서 참으로 고맙습니다.